네, 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불법 계엄에 가담한 사령관들의 휴대전화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금시설과 체포조는 물론 각종 흉기와 둔기까지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내용이 또 한 번 뒷받침됐습니다. 그럼에도 내란 수계 혐의자 측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계 혐의자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당에선 애도 기간에 영장을 발부해 유감이라는 논리까지 등장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습니다. 나머지 1명의 후보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드러누워 경찰 버스가 지나가는 걸 막기도 했는데요. 우리 신자유연대 집회 참가자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여러분 진정하시고. 모인 이유는 이렇다고 합니다. 천만이 모이자! 대통령실로 올라가는 모든 굴복 우리가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겠다는 건데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 대상이 되어버린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이런 논리를 이어갔습니다.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영장 청구 과정이나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적법했는지를 법적으로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내란 수계 혐의자의 체포와 관련한 내용은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일단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특검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정하는 한편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 법안은 이러한 보호장치를 배제하여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 여사 관련 특검 법안에 대한 제2 요구안을 상정하면서 한 발언입니다. 지금 국무회의가 진행이 되고 어쨌든 권한대행이 지금 상정을 했는데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또 하겠죠. 상정하는 주체와 거부하는 주체가 지금 같아지는 상황이 됐고 거부권 행사를 지금 바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제2 요구를 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 이유로 든 게 일단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익과 국민 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즉 위헌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법안이 위헌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들어보죠. 먼저 법률가인 김영현 위원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번에 그 위헌성이 있다고 한 것의 가장 큰 요인이 아마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관련돼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즉, 그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경우에는 그 수사의 특성상 그 여당 쪽의 추천권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아울러서 특검을 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는 헌법 사항이 아니라 입법 사항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국회 입법 재량이라고 판단한 예, 거죠. 그렇죠. 법률에 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최종 유권 해석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종 유권 해석 기관의 해석도 무시하면서까지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지금 그 권한대행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정부가 그 헌법에서 정해놓은 그 최종 유권 해석 기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시를 한다면 그러면 국민은 어떤 권위에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오기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어떤 점에서 국익을 해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제3자 특검법보다 더 못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 제3자 특검일 때는 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일단 특검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정당성을 갖추려는 그런 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무위원,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시절에 국무회의에서도 전혀 반대하지 않았던 최상목 대행이 갑작스럽게 뭐 이것에 대해서 찬성할 리는 없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네. 역시 그 예상했던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등등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부인과 내란 수괴 혐의자의 이익에 기대어서 권한대행이 그들의 그 이익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그 유감스러운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선례는 여야 합의가 있었거나 혹은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더라도 대통령의 동의가 있었을 경우에 특검이 출범해서 활동해 왔었던 거죠. 특히 위헌성이라고 얘기했었던 공무원 임면권, 그러니까 임명과 면직에 관한 권리는 행정부에서 갖게 되는데 지금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것이고요. 저는 의미 있는 변화로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성을 제거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예.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한 것이 제의 요구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그동안에는 우리 측에서의 협상 태도에도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위헌성이 제거된 부분이라면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번까지 제2국권이 행사된 만큼 국회 내에서 절충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야의 합의 가능성이 이제 남아 있다 이 네. 말씀이네요. 제가 보기엔 두 개의 특검법 중에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만이 추천을 한다. 그런 특검법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그런 특검 수사도 이미 우리가 수차례 경험한 바가 있죠. 그리고 이 김건희의 이른바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있어서는 특별검사의 보충성,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적절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이미 현실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네. 적어도 김건희 특검법 부분에 있어서 위헌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이른바 내란 특검법에서 우리가 형사소송법상의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해서 법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도 그 보안시설의 최고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내란 특검법에서 그런 승낙이 필요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조금 굳이 뭐랄까요, 일반법에 대비되는 특이성을 찾자면 그 부분은 조금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행법과 현저하게 좀 어긋나는 부분이요. 그렇죠. 현행법하고는 다른 부분이 특이점이 있으니까요. 근데 내란 사건이 워낙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통령 있는 시설은 그게 직무시설이든 주거시설이든 다 보안시설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란 사건의 특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따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반법하고 다른 점은 그 부분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내란 특검법에서. 네,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계속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가 벌어졌는데 그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 수사하기 위한 특검이 위헌적이라고 해서 지금 거부권이 행사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시청자들의 의견도 좀 받아보면서 우리가 토론을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또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에서 2명만 임명을 했고 1명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되어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몫의 1명, 국민의힘 추천 몫의 1명은 임명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한 다른 후보자 1명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일단 3명을 추천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추천 1명과 민주당 추천 2명인 것도 맥락상으로 보면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합의가 돼서 인사청문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지금 판단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엿장수 마음대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민주당 추천 2분 중에 한 사람만을 임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기준과 원칙이 뭔가
뚜렷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계선 이를테면 정계선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했고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됐다라고 누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찬대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이렇게 추천하기로 했고 청문회도 다 거쳤고 국회 통과까지 된 세 후보자에 대해서 판을 엎고 자꾸 아니라고 부인하는 쪽은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쪽의 말을 일정 부분 지금 수용한 것이죠.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이른바 절충점을 찾았다고 이거를 봐야 될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명 다 임명할 수 없으니 여야 합의해 와라라고 막무가내의 태도를 보였던 한덕수 총리보다는 지금 나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굉장히 궁색하고 어색해 보이는 건 사실이죠. 네. 임명을 하려면 국회 절차를 다 거친 또 국회에서 추천한 3분 재판관의 몫을 그냥 법적으로 인정을 하면 그만인 것인데 고육지책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걸 뭘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당의 눈치를 본 건가요? 그러니까 눈치라고밖에 저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덕수 총리보다는 한 발짝 나아갔지만 그렇게 소위 쿨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책임하에 권한대행으로서의 어떤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 누구 하나 이 임명에 대해서 국민의힘 일부를 제외하고는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헌재도 대법원도 이 재판관 후보 3분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 사람만 지금 보류, 참 옹색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빨리 그 헌재에서 심리를 그 계속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에는 그나마 2분이라도 임명하는 거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광재 위원의 예. 생각은요? 글쎄 뭐 국민의힘의 눈치를 봤다면 3명 모두 임명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나 모두 권한대행의 역할, 그러니까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헌법기관을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선 모두 임명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당이 요구했었던 것을 받아들인 것은 아닌 셈이 됐죠. 저는 사실 오늘 국무회의 있기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 모두 임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한 명 한 명 임명을 한 것이 어쩌면 뭐 우리 당 일각에서 나왔던 합의가 된 한 사람씩이라도 채워서 8명이라도 만들어 보자라는 뭐 의견이 반영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봤을 때는 사실 뭐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닐 거라고도 생각은 들지만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게 이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것도 조금씩 좁혀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 명 한 명 임명이 된다면 적어도 지금 6명 체제에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보다는 뭐 절차적 정당성이든 판결에 대한 정당성이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네. 예. 6인 체제보다는 예. 뭐 낫겠다는 생각을 6인 합니다. 체제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것은 분명해 보이나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여야 합의를 하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케이만 해주면 임명된다라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무리한 해석입니까? 예, 저도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는 지금 정치가 우리 법을 무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법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가 법을 넘으려면 법을 개정을 하거나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결코 정치가 그 헌법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중 3인의 재판관은 국회 선출된 사람을, 그리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그 규정의 그 둔 취지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견해를 가진 그 출신 성분이 매우 다르고 그 사법부에서 입법부에서 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선출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진 9명의 재판관이 모여야만 비로소 올바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고 공정한 헌법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라는 취지에서 그와 같은 헌법 규정을 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통령에게는 또는 모든 공무원에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가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대통령에게는 우리 헌법을 수호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고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헌법에서 정해진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의 과정을 보면은 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가지고 권한적인 데 포커스를 두고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임명 의무를 지금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도외시하고 있는 이유가 전혀 법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를 들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야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알고 있잖아요. 전 원내대표지만.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한테 전화해서 합의한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면 끝나는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됐던 합의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누가 어떻게 믿고 합의를 할 것이며 협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합의 절차까지 들어갔다는 점을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민주당 2인, 국민의힘 1인이 추천하겠다는 것이 합의됐다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돼서 언론 보도들도 된 상황입니다. 이미 오래전에요. 12월 초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에 2명을 임명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 원칙 없는 타협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제가 보기엔 그 타협책이 여야, 야 사이의 타협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3명 다 절대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을 비롯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다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한이 아니고 일종의 의무다라는 해석이 주류였는데 그 사이에 타협책을 골랐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했던 직전 권한대행의 안과 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는 상태가 일종의 형법상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의견과의 그 사이의 타협책을 찾아낸 게 3명 중에 2명을 임명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직전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3명 다 임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3명 다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형법상의 직무유기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없애면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명은 임명을 안 하고 2명을 임명하면서 직무유기의 혐의는 벗어나는 일종의 참 기발한 타협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칙과 법률에 안 맞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희 당에서 공식 입장이 좀 전에 나왔네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에 3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이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서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당은 3명을 모두 임명해서는 안 된다. 3명을 임명하는 것은 적극적인 현상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몫이 아니다라고 공식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제가 여기 대변인 자격으로 나왔으니까 그런 공식 입장도 설명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시죠. 오늘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조국 전 대표를 대리해가지고
헌법재판관 그 임명 부작위위원 하긴 헌법소원서를 작성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11월 27일경, 지난 11월 27일경에 그전에는 이제 3명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지를 가지고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11월 27일에 여 1명, 야 2명으로 하기로 합의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혀 반론이 없었고요. 그렇게 있다가 12월 3일 날 계엄 선포 당일 날에 보면은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구체적인 일정 합의 못 이루고 끝났어요. 네. 그리고 나서 계엄이 이루어졌죠. 계엄 이후에 탄핵 소추 의결이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 국민의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합의한 바가 없다라고. 예. 근데 그게 잘 맞지 않는 게 그렇게 합의한 바가 없으면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을 안 해야죠. 근데 합의한 바가 없는데 왜 조한창 후보자를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은 그 공문서상으로도 명확하게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야 2명, 여 하나를 용인하고 있다가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제 6인에 의한 재판관으로 이 탄핵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겠다라는 판단하에 그때부터 말이 싹 바뀌어져서 우리는 합의한 바 없다라고 하는데 예. 이것을 지금 권한대행이 냉큼 받아다가 합의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권한대행의 이러한 행위는 월권이고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점을 좀 명확히 합니다. 예. 그런데 기존에 이제 헌법재판관 3인의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해석을 놓고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야당뿐만 아니라 뭐 헌법재판소, 대법원 다 임명할 수 있다가 다수였는데 오늘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이제는 심지어 행정부까지 국무회의까지 임명은 가능하다는 걸 확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3인을 모두 임명하지는 않고 3인 중에 2인만 임명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 내지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은 이제는 행정부까지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의힘만의 아주 독특한 소수 의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억지 부리면 안 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에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하면 그거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헌재에다 위헌 심판 청구를 또 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행보가 좀 궁금하고요. 또 권 원내대표는 얼굴 두껍게 다니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두껍게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이 야당의 탄핵 그 압박에 굴복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중앙일보 단독 기사 난 것처럼 최상목 대행이 그때 당시 한독수 총리에게 재판관은 임명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는 최상목 부총리가 본인이 다시 대행될 줄 알고 그렇게 했겠어요? 경제를 위해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라는 충언이었겠죠. 예. 그런데 본인이 지금 다시 대행의 위치에 와서 본인의 말을 자기 부정을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경제부총리로서 작금의 지금 이 경제 이 파탄의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총리에게 건의했던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이것만큼은 필요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한 것인데 묘수라고 냈습니다마는 참 이것도 궁색한 건 마찬가지죠. 그러나 한독수 총리보다는 나은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죠. 일단 묘수인지 악수인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민심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2가지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제2요구안을 상정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합니다. 즉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됩니다.
또 하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에서 2명, 그러니까 민주당 추천목 2명 중에 1명과 국민의힘 추천목 1명, 이 2명만 임명을 하고 나머지 1명의 임명은 보류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라라는 이유 때문인데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죠. 이수진 앵커가 또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브리핑에는 새로운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야 될 길이 먼데 일단 오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기소가 됐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두 사람의 휴대전화 메모가 핵심 증거가 됐거든요. 그 메모가 검찰의 별첨 자료로 저렇게 저희가 그대로 갖고 왔는데 저건 여인영 전 사령관이 12월 1일에 메모한 내용, 자신의 휴대전화에 포렌식 해보니까 저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라고 돼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것을 하며 어떻게 조편석을 하고 누가 작전 개시를 하고 출국 금지를 하게 되는지, 특히 중간에 보면 수방사 조보는 아마 조사본부가 되겠죠. 문서고 구금시설, 국군 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까지도 구체적으로 메모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내가 이런 지시를 받았다가 아니라 여인영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 구체적으로 메모까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물증들이 나온 셈입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저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어떤 부분이세요? 저는 14명을 체포하라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30명의 위치를 파악하라 예. 이런 실행 계획들이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14명에 추가적으로 16명이 더 있었던 것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예. 또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뭐 특전사, 경호대, 뭐 경호팀 다 운용하고 경찰까지 합동 작전으로 해서 합동 체포조를 운용한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다 메모가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때 경악했던 것은 관악산 밑에 비온 벙커에 뭐 핵폭탄이 터져도 끄떡없고 핸드폰이 뭐 안 터지는 거는 뭐 물론이고 500명, 1000명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그 비온 벙커에 다 가서 그 체포해서 구금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보니까 국군 교도소 뭐 이런 구금 그 메모도 적혀 있고요. 도대체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구금시키려고 했던 것인가 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다가 동부구치소도 뭐 독방을 만들어라 막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을 또 집어넣을 계획이었던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딱지를 붙여서 처단까지 하려고 했던 것인가. 정말 다시 봐도 소름 끼치는 그런 메모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전 날짜가 12월 1일 3시 44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은 공주에 있는 시장 가서 DJ 하면서 여러분 저 믿으시죠? 막 웃으면서 시장 상인들과 인사 나누고 백종원 1000명 만든다고 한 그때 당시입니다. 예. 그러면서 속으로는 지금 이 방첩사령관은 이런 구체적인 그 계획들을 다 메모해 놓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진우 그 사령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더 소름 끼치고 공포가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 겉으로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속으로는 내일 모레면 너네 다 끝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대통령이 서민들, 우리 시민들을 만나서 웃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들이 도저히 더 용서가 안 되는 대목이고요. 이 메모를 보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웠었구나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저게 12월 1일 오후 3시 44분쯤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12월 3일자 메모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에는 뭐 다양한 내용들이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눈에 띄는 건 1처장 부정선거 여론조작 아래쪽에 저희가 녹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부정선거 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한다라고 해서 저건 작성된 시간이 오전 11시 25분 20초로 생성이 됐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30분 가까이가 돼서 계엄령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저런 메모들이 구체적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물론 그날 처음 작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여러 준비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광재 위원이 보시기에 네. 여인영 전 사령관의 휴대폰 메모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어디입니까? 저도 역시 부정선거 여론조사 수사본부 이것을 합수본 1처장이 지휘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 가장 인상 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지난 4.10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상적인 절차,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라든가 법원이 압수수색을 발부해 줄 것인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비상계엄 상태에서 계엄사령관이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기 위해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심증을 더욱 굳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러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이럴 근거를 드는데 그걸 갖고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았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검찰도 우리가 집권하고 있는 상태에서 심정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텐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계엄을 통해서 하려고 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나,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방법이었던 것 아닌가라는 어떤 그 자괴감 이런 것들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메모도 나타나는데 여기선 V가 등장합니다. 아마 VIP, 즉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국민 연설 뒤에 군에서 어떤 행동 요령들을 할 것인가가 담겨 있는데 전장병이 일단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러니까 계엄령 발표를 시청을 하고 흑복 및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컬러 태극기를 부착하고 쇠 지렛대, 망치 그리고 톱을 휴대하고 공포탄을 개인 불출한다라는 내용까지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메모는 휴대전화에 12월 2일자, 그러니까 비상계엄 하루 전이죠. 계엄 대비 계획 관련 메모로 저장이 돼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기소했습니다. 자, 두 법률가가 보시기에 눈에 띄는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보기엔 지금 흑복과 안면 마스크 착용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칼라 태극기를 부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대 마크를 떼고 그 자리에 어느 부대에서 나온 장병인지 확인할 수 없게 다 태극기를 부착하고 더군다나 앞면을 가리고 똑같은 까만색 복장을 입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이게 우리가 여러 부대도 있고 특수부대도 있고 각국 그 사단이 있습니다만 각 사단이 다 있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구분을 못하도록 동일한 복장과 부대 마크까지 가리고 활동하게 한 거예요. 저건 뭐죠 도대체? 그러니까 정말로 적법하고 합당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군사훈련을 한다고 해서 부대 마크를 가리지 않잖아요. 예, 얼굴을 가리지도 않죠. 예.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범죄 행위나 아니면 아주 불법적인 테러 행위를 할 때 신원 확인이 안 되도록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장병들에게 저렇게 구분이 안 되도록 복장부터 규정을 하고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명색이 국군 통수권자가 저런 거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예, 제가 보기에 저는 저도 그 말씀하신 부분도 보였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전장병 그 계엄 담화문에 대해서 TV 시청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개인 휴대폰 수거하고 인터넷망 차단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일련의 조치가 보면은 이제 이 장병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예. 막고 이제 세뇌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제가 보면은 우리 일본군이 군인들의 어떤 전투를 함양하기 위해서 마약을 공급을 해가지고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도록 네. 한 것처럼 지금 이것도 지금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아까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야당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을 했고, 지금 이진우 사령관은 여기에 칼라 태극기를 부착을 시킨 게 이제 두 가지가 오버랩이 되면서 마치 이제 어떤 야당의 세력을 지금 극우 세력이라 칭하는 태극기 부대가 어떤 박멸을 하는 것을 좀 상상을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가? 예.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렇게 검색한 것도 포렌식에서 다 나왔는데, 문을 열거나 부수는데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을 검색을 하거나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등을 검색하고, 대통령 국회 해산권 있나요? 또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방사 병력의 실행 행위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법률적 지식도 없이 저 큰 일에 가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지렛대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수방사령관이 검색하고 있었다는 것이 포렌식에서 드러났습니다. 여기 대해서 질문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내란 수계 영장 발부로 갈 텐데, 그 전에요. 하나 더. 아까 김희정 의원께서 짚어주시긴 했는데, 오늘 공소 사실을 보면 피고인 여인형에 대해서 수방사 B1 벙커 구금 시설로 대상자 명단 등을 전하면서 신속하게 체포하라고 방첩 수사단장에게 지시를 내렸다라는 내용도 수사 기록에 담겼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김용남 의원님.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수방사 B1 벙커가 계속 언급이 되는데요. 저도 합참에 근무할 때 B1 벙커에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그럼요. 예. 저기 진짜 저기를 가보셨어요? 그럼요. 예. 예. 그런데 저 B1 벙커는요, 전쟁이 났을 때 정말로 최고의 지휘소로 쓰려고 만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가면 규모가 상당한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말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군 수뇌부가 모여서 이제 군대에서는 CP라고 하죠. 지휘소로 쓰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위산 밑에 정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핵폭탄이 터져도 작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놓은 곳인데, 전쟁 대비 최고 시설을 저렇게 불법적인 체포에 이은 일종의 테러 내지는 고문 시설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게 끔찍하기도 하고 한심한 거예요. 예. 정말 항상 입에 언급했던 반국가 세력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게 전쟁 대비 시설을 저렇게 자기네들의 불법 행위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다는, 저들이 바로 정말로 반국가 세력 아닌가 합니다. 예, 저 B1 벙커를 시청자들께서 상당히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지하로 한참 들어가나요? 그럼요. 예. 그리고 문이 이것도 일종의 보안을 좀 요구하겠습니다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밖에서 핵폭탄이 터져도 괜찮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두께와 시설을 갖춘 문부터 시작해 갖고 최고의 시설 중에 하나죠. 물론
지금 수방사 비완 벙커보다 더 좋은 벙커가 저 약간 후방 쪽에 있기는 합니다만 네. 최근에 그 시설이 생기기 전까지는 최고의 시설이죠. 저는. 예. 저런 벙커에 이제 넣으려고 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체포를 자신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그러니까 계엄하의 정상적인 체포 구금이라면 당연히 군 교도소나 혹은 모자라면 민간 이제 구금 시설에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제쳐두고 이 벙커 시설에 체포해서 구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여튼 불법적인 체포를 해서 구금을 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네. 비원 공자입니다. 벙커가 수사 기록으로 공식적으로 저렇게 등장한 것은 처음인데 피고인 여인영이 김용현으로부터 지시받은 체포 대상자 명단 등을 방첩수산단장에게 전하면서 신속하게 체포해서 비원 벙커에 구금하도록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담겼고요. 이건 공소 제기 사실입니다. 확정된 재판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검찰에서 수사해서 공소를 제기한 그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지금 2024년 12월을 사는 우리에게 저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계엄군 사령부 지도부 이런 분들의 인식 상태가 과거 군부 시대에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예. 그리고 뭐 사실 뭐 노상원 전 뭐 정보사령관이 했었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아직 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공식적인 회의든 아니면 공식 라인을 통해서 얘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런 내용이 드러날 때마다 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사상 초유의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자 내란 수계 혐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역시나 제목에는 내란 수계가 적혀 있고요. 이 체포영장은 통상 유효기간이 있죠. 언제까지 체포하라고 1월 6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유는 저렇게 나타나고 있고 체포를 한다면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1월 6일 이전에 체포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이걸 뭐 장난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겁주려고만 했겠습니까? 그래? 3번이나 안 나온다고?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네. 법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3번까지는 못 나왔지만 법원에 적법한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뭐 경호처하고 부딪히는 모습 보이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자진 출석해서 수사를 받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피의자의 태도로 봐서는 그럴 리 만무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우려가 되는 것인데 경호처도 뭐 적법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경호처라는 기관이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고 경호할 책임을 맡은 기관이긴 합니다만은 법 위에 군림하는 뭐 무소불위의 그런 기관은 아니거든요. 예. 더군다나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해서 체포하겠다고 했으니까 체포돼서 수사받는 장소로 가는 데까지를 안전하게 그 신변을 보호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경호처의 임무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체포하러 갔는데 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경호처가 무리한 그런 일은 하지 않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나오는 길이고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대난망이니까 저는 경호처나 또는 뭐 공수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 더 이상의 국격이 추락하는 모습은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거는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좀 염려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이 순간만이라도 국민과 국익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어떤 소임이다. 저는 본인 발로 걸어가서 수사 받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지금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잖아요. 이쪽에는 탄핵 심판이 먼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헌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또 이쪽은 등한시하고 있고 계속 지금 돌려막기 하면서 소위 법 기술자의 모습만 유감 없이 지금 그 기술만 보여주고 있는 형국인데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공수처에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랄지 어떤 비협조적인 모습이 결국에는 저는 탄핵 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자,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불법적인 영장 청구여서 무효다라는 것이거든요. 윤곽근 변호사의 오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참 유감스럽다. 이런 불법적인 또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자, 영장 청구가 불법적이다. 그리고 영장 발부도 따라서 불법적이다라는 주장. 일단 법원 출신이시니까 예, 먼저 말씀하시죠. 윤곽근 변호사의 저런 주장은 그 체포 심사를 하는 담당 법관한테도 제출이 된 것이고요. 그것에 관해서 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늦어졌는데 다 결론적으로 다 종합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한번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말 불만이 있으면 체포 적부 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은 그것은 피의자의 권리이니까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일단 그 이번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여타 체포영장보다 심리를 조금 오래 했습니다. 30시간 이상 했죠. 그렇죠. 하루 반 만에 나온 체포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다 보니까 평소에 다른 체포영장보다는 검토할 사항을 다 검토를 하고 내린 결론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특히 통상 공수처에서 청구하는 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 접수했는데 왜 이번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체포 대상의 주거지가 서울 서부지법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청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윤곽근 변호사가. 근데 그 이미 법률가이고 검사까지 예.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실들을? 근데 그게 공수처는 우리나라에 딱 한 개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를 어떤 지역별로 관할권을 나눠 갖고 있는 다른 검찰청이나 뭐 경찰서하고 좀 헷갈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하등의 문제될 바가 없고요. 서부지법에 접수하고 청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피체포자의 주거지 관할이 서부지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뭐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이제 절차는 있다. 다만 전혀 불법적이지 않고 적법한 절차로 발부가 됐다라는 말씀이고. 아니 그리고 저게 예.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사유는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집행을 법원에서 거부할 발부된 사유도 안 거기 된다. 때문에. 예, 예. 예. 자,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체포영장이 있지만 체포영장이 과연 관저의 문을 다 열어줄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아주 실질적인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CCTV로 저 관저의 상황을 조금 전에 봤듯이 저기 고가도로 오른쪽 편에 경찰차가 있는 이곳이 바로 이제 관저이고 저희 취재진도 관저 앞이 워낙 취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옆으로 빠져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지자가 많이 모여 있고 좀 험한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뒤쪽에서 취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뭐 지지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경호처가 막아서면 저걸 뚫고 들어갈 수 있느냐? 뚫고 들어가야겠죠. 당연히 이제 영장 있으면 들어가야겠죠. 그건 그렇죠. 당위성의 문제인 것인데 막아선다면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정말 궁금해요. 사실 저는 그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당이 이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도 여하튼 우리 삼권 분립이 된 국가에서 아까 뭐 거부권이나 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를 해준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사실 자진 출석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체포조가 뭐 경찰이 보낸다고 하더라도 경호처에서 저것을 막아설 경우에 현실적으로 체포 가능하겠느냐? 이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한화갑 당시 의원 시절에 당사에 있었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지지자 200여 명이 당사를 둘러싸니까 들어가지 못해서 네. 체포하지 못했던 전례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계속 관저에 머물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이 뽑았던 대통령이잖아요. 한때 윤석열 대통령을 자랑스러워하고 정권 재창출을 했던 보수 대통령이라고 했었던 분들의 그 기대를 이렇게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 오늘 지도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에 나온 입장을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거나 무슨 뭐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애도 기간에 이렇게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체포 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금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좀 더 수사기관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지점이 눈에 띄는데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애도 기간과 체포영장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격에 관한 문제다라고 했는데 국격을 훼손한 것은 누구인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용남 의원이 손을 들어주셔서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 왜 체포영장이냐. 이건 법률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검토하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검토하는 거예요. 예. 체포영장은 출석에 불응했으면 발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는 이 사람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면 체포영장은 발부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전혀 이미 3번이나 출석 요구에 불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청구하는 게 맞고 법원에서도 그 사실관계만 확인이 되면 그냥 발부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 무법천지예요. 법률적으로 전혀 맞지도 않는 억지를 계속 부리고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요. 설사 이게 구속영장의 경우라 할지라도 지금 뭐 도주 우려는 없을 거예요. 출국 금지가 돼 있으니까. 그러나 증거인멸할 것은 상당 부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단계가 된다면은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체포해서 신병을 확보한다면 그 다음에는 영장 청구 단계로 가는 것은 뭐 불문가지이니까요. 게다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제 어제자로 정식으로 비대위원장이 된 다음에 계엄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 사과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사과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이 피의자가 제대로 수사받고 본인의 주장대로 문제가 없다면 빨리빨리 이거를 털고 가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하는 것 자체까지도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부지법 이런 식의 음모론을 펼칩니다. 이게 지금 계엄에 대해 사과했던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의 온당한 태도입니까? 제가 묻고 싶고요. 더군다나 검사 출신의 법조인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추락하는 뭐 이 국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과 지금 이 수사 공조본에서는요. 이 떨어진 국격을 하나씩 주워 담기 위해서 이 수사를 빨리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인 같았으면 이렇게 3번 수사에 불응하고 하면은 벌써 어제 바로 잡혀갔을 거예요. 그런데 체포영장까지 청구를 하고 이례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또 이렇게 언론에 알리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나와서 수사 좀 받으십시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상당히 편의를 봐준 저는 태도라고 보거든요. 일반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 같으면 벌써 잡혀가서 수사 받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역시 검사 출신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국격을 운운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정말 제가 보기 민망하고 너무 창피합니다.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 예. 짧게 한 말씀 네. 하시겠어요? 뭐 두 분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지금 권한대행을 필두로 한 정부도 그렇고 정말 그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할까요? 그냥 뭐 아무거나 입에 걸리는 대로 그냥 막 말씀을 하세요. 그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무법천지로 되고 있는 것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다시 최상목 대행 얘기로 돌아갈까 하는데 오늘 굉장히 큰 뉴스 2가지가 최상목 대행의 입과 결정에서 나왔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께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 사태 수습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탄핵 심판과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선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국가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지금 이 지위가 사실은 조금 유동적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덕수 대행의 권한 정지에 대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의 그 현재 위치도 사실은 불안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반대입니다. 헌법 부분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최 대행에게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자격이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최 대행을 둘러싸고 양측 입장이 부딪혔던 건데요. 최상목 대행의 답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다만 3명 중에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은 임명을 하고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 후에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 몫인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충암고 출신이라고 하고요. 마은혁 후보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이 최상목 대행, 여권의 여론을 상당히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다룰 때는 내란 특검, 김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한 제2요구안이 상정이 돼서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즉 지금 발표만 안 했을 뿐 거부권 행사인 것이죠. 저 자체가 제2요구권 행사인 것이고 따라서 앞서 최상목 대행이 말했던 그런 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그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검 얘기부터 마저 할게요. 일단 정강재 의원님. 좀 한숨이 나는데 예. 제2요구안이 의결되면 이제 재표결 할 거 아닙니까? 재표결하죠. 예. 재표결하면 또 3분의 2 이상이 표결에 찬성하면 그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는데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 당에 또 소신표가 있었어서 2표가 부족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당이 또 한번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갖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어려운 숙제를 다시 그냥 그 숙제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정말로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한 특검법안을 만들어서 민주당과 같이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제2요구권이 나올 때마다 우리 당으로서는 또 당내 분열 요인이 돼 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특검법과 관련해서 위헌적인 요인이 제거된 안을 같이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했으니까 민주당도 대화 타협이라는 본령을 뭐 찾아가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또 과정이 될 것 같아요. 저희 당으로서. 예, 시간이 좀 지체되겠지만 논의를 하면 합의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글쎄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인 어떤 자세를 취한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를 가지고 끝없이 1차 표결 또 거부권 행사 2차 표결 이렇게 갈 수는 없지만 민주당은 이미 22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추진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안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내란 혐의 또 불법 계엄 등의 혐의로 탄핵 심판 심리 중인데도 그 부인에 대해서 이 특검법조차 통과를 못 시킨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 관련해서도요. 지금 그 대통령 측의 윤곽근 변호사가 불법 체포영장 청구다라고 주장하는 게 뭡니까? 그 근거가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내란죄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계속 따지고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나온 결과가 체포영장 발부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 내란죄 수사에 권한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으로 이 모든 수사를 일원화시키는 것만이 모든 다양한 그 레벨에서의 어떤 그 논란을 잠재우고 수사를 일원화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또 거부권 행사가 된 거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통과시키고 지금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상설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도 최 대행이 입장을 내놔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직무유기이거든요. 네. 자, 지금 뭐 굉장히 많이 꼬여 있고 이걸 풀기 위해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통과되기도 하고 거부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정리해 보면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특검법 거부를 한다면 인내하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었거든요. 다만 헌법재판관은 다 임명을 꼭 해달라라고 물론 당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나온 입장은 아닙니다만 당 지도부 안에서 나온 입장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뭐랄까요? 아까 우리가 뭐 여러 표현들을 썼습니다만 그 중간에 어느 지점에선가 최상목 대행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 결정이 몰고 올 앞으로의 파장은 어떨까요? 근데 그 국민의힘은 법률안에 대해서 특히 그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라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타협적으로 3명 중에 2명은 임명을 했어요.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러면 국민의힘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 뭐 할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시급한 거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예. 구인으로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소를 완전체로 만드는 게 제일 시급하고 특검은 언젠가는 꼭 해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기존의 국가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거푸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적 그 의혹을 털고 가기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를 거치는 거는 시기와 상관없이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야가 그동안 워낙 첨예하게 대립해 왔기 때문에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지금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이게 워낙 특별한 수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수사 시기를 놓치면 또 나중에 특검 수사가 무용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시간 끌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근데 오늘의 그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결정만 놓고 본다면 저는 뭐 우리 당으로서는 뭐 상당히 불만스러운 내용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당이 갖고 있었던 건 기본적으로 쌍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고 그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임명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엔 쌍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인내하겠다라고 했었던 건 어차피 지금 의회 구성을 보면 쌍특검은 언제든지 민주당 마음대로 다시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인내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결정만 놓고 본다면 우리 당보다는 민주당이 조금 더 뭐 기뻐해야 한다고 할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2분 남았으니까 1분씩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 생각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2단계에서 그 쌍특검법과 관련돼서 전향적인 자세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만일에 이제 대선을 치르고 나게 되면 이 쌍특검법이 얼마나 강력한 법으로 변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매를 맞더라도 지금 맞는 게 낫지 지금 몇 대 더 맞기 싫어서 피하고 있다가는 정말 몽둥이 찜질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뒤늦게라도 헌법재판관 2명을 뭐 임명해서 다행이긴 한데 여전히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권한대행의 지금 이와 같은 처사는 불법적인 처사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헌법소원을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에 관해서 제 생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탄핵 심판 전에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대통령의 책무 중에 헌법기관 구성의 책무라는 게 있는 것인데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명을 다 동시에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국회 절차를 다 거쳤다는 점에서도 입법권에 대한 상당한 저는 그 무시와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는 6명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헌재에서도 완전체 구성을 해달라고 오늘도 또 요청을 했었는데 8명이라도 빨리 그 탄핵 심리를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감스럽고 또 최상목 대행의 지금 이러한 그 3명 중에 2명에 대한 임명 이런 것들은 저는 전혀 적법하지도 않고 온당치 않은 어떤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마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오늘은 그래도 진일보한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유감스럽고 좀 섭섭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특검법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 또 양심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힘을 모아서 저는 처리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장을 냈네요.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3명의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다라는 점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네,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올해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60초 뒤에 앵커 한마디로 돌아오겠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당신에게 한컴 AI란? 보고서 초안 만들 시간도 부족한데 제가 찾아놨어요. 데이터 정리는 언제 다 하지? 제가 정리해놨죠. 딱 맞는 이미지 어디 없나? 제가 만들게요.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업무를 혁신적으로.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AI. 벌써 끝났네? 한컴 AI. 향만 풍기는 오징어라면 게임이 안 되지. 더미식 오징어라면. 인사돌? 좀 이른가 싶었는데 역시 인사돌 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좋아요. 잇몸 속부터 꽉 잡는 느낌? 좋아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선택을 잘했죠.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 역시 인사돌이죠.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젠 법원 판단까지 부정합니다. 말은 바로 해야죠. 영장 청구나 영장 발부가 불법이 아니라 영장 안에 적힌 내란 수괴 혐의자의 행위들이 불법 아닙니까? 애도 기간에 영장을 발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건 여당에서 밝힌 입장입니다. 애도 기간이면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해 눈 감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국가적, 국민적 슬픔을 왜 내란 수괴 혐의자의 신병 문제와 결부를 짓습니까? 정말 해 저물 때까지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비통한 연말입니다.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유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새해에는 조금 더 밝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저희 위치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5대0 라이브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